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지하 벙커가 평양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이른바 김정은 벙커는 평양 시내 국사봉 지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12개의 인민군 군단 사령부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 훈련 장면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군 지휘소를 겨냥해 개발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유사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들어가서 지휘하게 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평양 북쪽 삼석구역 대성산의 국사봉이라는 해발 400m 봉우리 지하에 있으며 철봉거기라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고사령부 예비지휘소는 최북단 자강도에 있는데 전시에 최후방까지 후퇴한 상황을 대비한 지휘소라는 겁니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에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인민군의 정식 군단은 모두 12개로 대부분 사령부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1군단은 강원도 회양군 철령의 해발 680m 야산 밑에, 또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800m 야산 밑 지하에 자리 잡는 등 함경북도부터 황해남도까지 북한 전역의 군단 지휘소가 지하 깊숙이 구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전력으로 인민군 사령부를 무력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공군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은 6m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벙커버스터로 파괴를 시킬 것이 아니고 통신을 두절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고립작전을 필요로 합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또 120만 명 정도로 알려진 북한 정규군 규모에 대해 북한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70만 명 정도에 그친다는 추정치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방어할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인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한국에 곧 들어올 예정인데 북핵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우러스 자체가 결국은 항공기, 그러니까 F-15K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는 예. 일종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즉, 한 500km 정도 거리에서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결국 네. 이 미사일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들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예. 그래서 킬체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KM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있어서 핵심 전력으로 이 타우러스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예. 네. 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를 스스로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알아서 그 원하는 지점을 따라서 아주 낮은 고도나 이런 어떤 지형을 회피해 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마하 한 0.8에서 0.95 정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50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하 핵시설이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지하로 들어가다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목표한 지점까지 뚫고 내려가서 예. 거기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목적 탄두라고 하는데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벙커버스터 같은 역할도 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사실을 만 하루가 다 돼서야 발표를 해서 늑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군 당국이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늑장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하게 접근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미사일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중간에 자폭이건 아니면은 실패건 간에 예.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인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 다만 지난번에 왜 9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때 이것이 무슨 노동이니 스쿼드니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발표를 늦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다음번에 이러한 위협이 있었을 때는 즉각 정말 대한민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즉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애초에 북한이 노동당 창당일이었죠. 지난 10일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형급 도발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0일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한 거고 핵실험도 아닌 미사일 발사 실패를 했는데 이런 중형급 도발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도발을 갖다가 소위 이제 노동당 창당 기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감시가 집중될 때는 오히려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예. 마치 무언가 할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미일 이런 주변국들의 어떤 소위 이렇게 노력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또 다른 측면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석재 타격 얘기가 뭐 조야에서 흘러나오고 소위 미 국방부 차관보 같은 경우 굉장히 강경 발언을 내쏟는 등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경고를 해왔는데 이런 경고가 먹힌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번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7번을 쐈는데요. 6번이 실패했습니다. 자, 미사일로서는 상당히 글쎄요,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그 소위 이제 6번째 발사 성공이라고 할 때 예. 이때 발사 자체가 워낙 그 성능을 충분히 보여준 상태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발사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중에서 터진 것인지 예. 아니면 자폭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냥 단순히 이 공중에서 터졌으니까 실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한 위치 자체가 과거에 발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구성시 이제 방현에서 발사를 한 거고요. 만약에 이 발사가 남쪽으로 발사를 한 거라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그 남쪽 그 상공이 넘어오기 전에 터트려야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그러한 그 발사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정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발표한 그 어떤 군에서 발표한 정보만 갖고는 충분하게 그 정황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북한이 7번째 무수단 미사일 개발 그 발사 실험을 했는데, 자, 이렇게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서 가장 먼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수단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KN-58이나 KN-14이라고 그래서 ICBM급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북한이 어떤 미국이나 주변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무수단이다. 왜냐하면 한 3,000에서 3,500km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네. 네.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는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네. 바로 이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혹은 실제 상황이 악화됐을 땐 공격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개발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그리고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실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그리고 전 북한군 장교셨죠. 김정아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정은의 지하벙커 얘기부터 하죠. 예. 이게 시내에 있다. 북한에 있을 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들어는 못 봤지만 우리가 항상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밤이면 모란봉이 쫙 갈라지고 그 밑에 땅크들이 있다. 옛날에는요, 국회의사당 지분이 쫙 갈라져서 로버트 태권 부위가 그 위에서 올라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 수용소에 있을 때 그 김일성, 김정일의 그 가게만 이제 짓던 이런 부대원들이 수용소에 끌려온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 평양시 그 김정일 집무실 근처에 예. 그 핵전쟁에 건질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다. 이제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들어본 이제 중에 따르면 이 김정은의 어떤 그 이 지하 벙커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시 중심에 하나 있고 외곽에도 있고. 예, 그 제1사령부가 어디 있냐면 그 삼석구역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삼석구역에. 삼석구역이 예, 어디예요? 평양 삼석구역이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1지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양시가 뚫리면 바로 거기로 갑니다. 또 거기가 뚫리면 저기 자강도 쪽에 있는 만포에 있는 또 지소가 있는데 이거는 6.25 때 김일성이 쫓겨와서 주둔해 있던 그쪽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후의 보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의 진격에 의해서 북한군이 쫓겨갈 경우에 최후의 보루가 이제 만포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도 다 지하벙커로 돼 있고 인민군 주요 이제 지휘관들이 다 이제 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북한의 각 구분대들 역시 예. 자기 구분대들 역시 자기의 지하가 다 있습니다. 아, 부대마다? 네, 부대마다 아하. 자기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최고 사령관의 작전 지휘소입니다. 야전 작전 지휘소는 100% 다 지하로 돼 있다는 것이 그 기본 산례고요. 각 여단 군단만이라도 자기 지하 벙커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몇 때문에 미터 정도 지하에 있어요? 우리는 지하가 많이 깊는 그 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한 개 군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단 지휘부가 다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군단 지휘부가 일단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 후방서, 양식, 식당, 뭐 작전 지휘소, 침실, 장교 침실 그것이 그 안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단이 이 지격인데 북한의 최고 사령부인데 최고 사령부의 작전 지휘소, 야전 지휘소로 꾸며진 건 기본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군 출신들은 어디 가게 되면 일단은 북한의 위성으로 딱 보게 되면 대체로 벌거숭이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숲이 우거진 지역도 또 일정한 지역이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이 우거진 지역은 우리 군인들은 단번에 생각하니까 저기는 군사통제구역이다. 그 정도면 100% 그 밑에는 지하가 있다는 건 우리는 기본적 상식으로 솔직히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최고 사령부 지하 벙커가 있고 휴전선 군단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부대들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제2의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별도로 이제 벙커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후방 부대들은 그런 벙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휴전선 부대와 최고 사령부가 이제 밀릴 경우에 제1, 2의 어떤 장소에 어떤 그 벙커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구군단도 한경북도가 구군단입니다. 구군단이 한경북도면 거진 후방선입니다. 그런데 지하 벙커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함경남도 역시 7군단입니다. 7군단도 딱 산 기슭 앞에 군단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체 출입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이 100% 지하 벙커거든요. 근데 이런 벙커라는 게 이게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이 들어가야 될 벙커는 기밀일 텐데 이게 어떻게 공개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고위 탈북자가 와서 이 비밀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고위 출신에. 그래서 아마 그 이 김정은의 그 지하 벙커들은 많이 중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지모토 겐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고위 탈북자들이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위 탈북자들에 의해서 하나둘 공개가 됐고 지금은 거의 지금 다 오픈되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그 탈북자들 지금 고위 있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증언하는 그 속에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있냐면 김정은은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꽝 일어나면 지하 벙커로 해서 해외로 도피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평양 중심에서 삼석구역까지 지하로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가 되면 그 김씨 일가와 군단 그 최고 사령부 지휘부는 지하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석구역 지휘소가 뚫리면 바로 이제 만복까지 갈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병사시설 군사복무하던 데가 함경남도 심포 그 경수로 건설을 하던 데입니다. 그게 그 인봉이라는 그 상이 우리 중대 앞에 바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대가 그 지역에 배치된 지 20년 만에 지하 벙커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일제시기 때 파는 지하라는 거죠. 산 허리 중심에. 그런데 거기에서 20년, 한 50년 동안 묻혀뒀던 무기를 발견했는데 무기가 단 한 대도 녹슬지도 않고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 벙커는 거진도 일제시기 때 파놓은 지하 벙커들도 있지만 그것을 군인들이 찾아내서 활용도 하지만 북한 내부가 만들어놓은 지하 벙커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벙커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좀 딴 얘기, 재밌는 얘기예요. 이 북한 교과서에 북한판 역사 왜곡, 지금 뭐 북정이냐 검정이냐 우리나라도 말들이 많은데 정말 북한 교과서는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교과서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 교과서에서 그걸 보여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하도 그걸 비방을 해가지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3.1운동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일가가 주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인이 안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유관순 역사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김일성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쪽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역사가 대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그 항일 무장 역사라든지 모든 역사가 다 거짓말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제가 좀 읽어볼까요? 김일성은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하늘에 용마를 타니면서 외농부대를 물리쳤다. 아니, 3.1운동만 할 수 있겠어요? 다 했지. 날라다녔다는데. 저는 학교 때 그 기억이 분명히 나는 게 네. 김일성이가 총 한 방울 쐈는데 앞에 적이 두 놈이 죽었답니다. 한 방으로 두 놈의 적을 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 김일성 장군이고 그리고 7살 때 만경봉에 걸린 무지개를 잡으러 만경봉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각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잡겠다고 우리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올라간 것이 바로 뛰어난 지략과 뛰어난 그 비상한 머리로 그런 걸 했다. 이렇게 교육을 근데 하거든요.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더해. 김정일이에 대해서는 더해요. 먹으로 일본 땅을 까맣게 칠했더니 시도에 있는 일본 땅은 이제 칠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전역이 암흑천지가 됐다. 그러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아니 그러면은 김정일이 일본 지도 오려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 믿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우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그 현명대사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용을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예. 신격화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정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약간 좀 말이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말이 있죠. 되는 예. 그나마 말이 되는 얘기. 그렇죠. 근데 예. 3살 때 총 쏘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번에 그 어린 3살 아이들 때 때 한 거죠. 아이들이 총을 큰 말이 쏜다는 돼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올해 4월 달에 교수안으로 앤틈에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포할 때 지금의 아이들은 장마당 세대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아이들은 안 먹혀요. 예. 따지고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애들이 제일 황당하게 물어본 질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답한 게 뭐냐면 선생님 3살 때 권총 사격이 가능합니까? 3살 때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3살이면 자기네가 다리 기상이 짧아서 운전대에 앉아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다는 걸 그 아이들은 머리 사고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3살 때 비행기 몰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씨 일가의 그 우상숭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너무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 선전부 김기남이가 이 거짓말 만들기의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의 그 탄생 그 장소가 그 백두산 밀령이라고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하바rov스크인데. 하바rov스크죠.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렸을 때 김유라였죠. 그 함경남도 함경북도 일대에다가 소위 구호나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다 조작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조금 믿어요. 왜냐하면 우상화 어떤 그 신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클수록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요. 어쨌든 뭐 25시간 김정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고등학교. 참 정말 북한 고등학생들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주제인데 말이에요. 자, 중국에서 검색 금지어가 하나 생겼다 그래요. 그게, 찐사팡스. 이게 뭐냐면, 이 뚱보 3세. 진짜 그러고 보니, 중국 배우 홍모 씨하고도 좀 닮은 것 같고. 예, 어쨌든 검색어 금지 검색어가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류원산이 북한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면서 금지어가 됐다. 이거는 결국 북중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김정은을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에 그 운하 3호 발사를 못 막았으면 이제 한국의 사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일본도 이제 뭐 미사일 또 개정안을 또 내겠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미사일을 막는 게 최선의 그 목적이었고 북한도 당 창건 기념일에 누군가 한 명도 안 오는데 중국에도 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오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 관계에 맞아서 이게 잘 풀었는데 이걸 아마 이제 그 중국이 김정은을 자극해서 뭔가 좀 이게 돌발 사태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이제 말로 좀 달래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간단하게 중국이 해주세요. 이번에 거기 갔을 때 북한도 거기에서 요구를 딱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핵 안 쏘겠으니까 대신 김정은 이거 돌아가는 거 하나라도 들어줘라. 결국 뭐 뿔난 아이를 뭐 그냥 채찍질 하는 것보다 당근 하나 준 격이 아닌가. 그걸로 해서 결국 중국과 북한의 관계 문제가 완전히 완화됐다고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유사시 사용할 지하 벙커가 평양 어딘가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왔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 이른바 김정은 벙커는 평양 시내 국사봉 지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12개의 인민군 군단 사령부도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 훈련 장면입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군 지휘소를 겨냥해 개발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유사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들어가서 지휘하게 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는 평양 북쪽 삼석구역 대성산의 국사봉이라는 해발 400m 봉우리 지하에 있으며 철봉거기라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고사령부 예비지휘소는 최북단 자강도에 있는데 전시에 최후방까지 후퇴한 상황을 대비한 지휘소라는 겁니다. 평양 지하철도 그렇지만 100m 이상 지하 있죠. 군시설이라면 더 깊게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시설의 경우에는 옆 산에 그 터널이 있고 거기서 지하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인민군의 정식 군단은 모두 12개로 대부분 사령부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1군단은 강원도 회양군 철령의 해발 680m 야산 밑에, 또 2군단은 황해북도 평산군 800m 야산 밑 지하에 자리 잡는 등 함경북도부터 황해남도까지 북한 전역의 군단 지휘소가 지하 깊숙이 구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전력으로 인민군 사령부를 무력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공군 벙커버스터의 관통력은 6m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벙커버스터로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핵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방어할 군의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인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우러스. 한국에 곧 들어올 예정인데 북핵에 대비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타우러스 자체가 결국은 항공기, 그러니까 F-15K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는 일종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즉, 한 500km 정도 거리에서 정밀하게 가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결국 이 미사일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이 됐을 때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들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킬체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KMPR,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에 있어서 핵심 전력으로 이 타우러스가 활용된다는 것이죠. 네. 자,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거리를 스스로 이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그 원하는 지점을 따라서 아주 낮은 고도나 이런 어떤 지형을 회피해가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마하 한 0.8에서 0.95 정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50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특수한 탄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지하 핵시설이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폭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지하로 들어가다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적한 파괴를 시킬 것이 아니고 통신을 두절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고립 작전을 필요로 합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또 120만 명 정도로 알려진 북한 정규군 규모에 대해 북한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70만 명 정도에 그친다는 추정치도 내놨습니다. 목표한 지점까지 뚫고 내려가서 예. 거기서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벙커버스터와 같은 성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목적 탄두라고 하는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최첨단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벙커버스터 같은 역할도 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사실을 만 하루가 다 돼서야 발표를 해서 늑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군 당국이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늑장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하게 접근하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미사일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중간에 자폭이건 아니면은 실패건 간에 예.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인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지난번에 왜 9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때 이것이 무슨 노동이니 스쿼드니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발표를 늦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번에 이러한 위협이 있었을 때는 즉각 정말 대한민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즉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애초에 북한이 노동당 창당일이었죠. 지난 10일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형급 도발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0일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한 거고 핵실험